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왕의 DNA가 있다며 담임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의 치료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약물 없이 ADHD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승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기사는 손님이 폭언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박 씨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억대 자산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형 부부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예. 자,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배우 고소영 씨 광복절이었던 어제 자신의 SNS에 일본 가족여행 사진 이렇게 올렸다가요. 이 악플이 달리니까 빛의 속도로 삭제를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뭐 오늘 또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중요한 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8월 15일에 올리면 욕먹고 16일에 올리면 괜찮고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말이죠. 솔직히 논리적이지 않죠.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때론 논리보다는 더 중요한 정서의 문제니까 말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좋습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세인트루이스에도 사반 가족 있어요 하신 테라킴님, 사반 실시간 채팅 참여는 처음인데 어머 묘한 매력 있다 이거 하신 성혜진님, 미장원에서 머리 말면서 본방사수 하신 최지영님, 딸이 외출해서 오늘은 혼자 사반 보려니 외롭네요 하신 윤단민님, 사반 가족 여러분 울산 남구 달동 막걸리 샵촌 오시면 DC 팍팍 해드려요 하신 오승민님, 1936년 아버지 손을 놓쳐서 실종됐던 큰 누님과 기적처럼 해오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로도 만나지 못했던 우리 누님이었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신 박중하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는 애틀란타입니다. 아빠 조영만, 엄마 김권례 씨, 나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사랑해 하신 조아영님, 리사 정킴님, 황정현님, 박성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자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세이 사반 뉴스에이 6반! 조금 늦으셨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좋아, 자연스러웠어. 예,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는 저 남성. 자, 문이 열린 어느 집 앞에 일단 신발을 벗고 자연스럽게 입장. 자, 잠시 후에 다른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는 자기 신발을 저렇게 챙겨서 어디론가 가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 남성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슬리퍼를 훔쳐간 겁니다. 세상에. 자, 이 제보자가 귀촌하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데 읍내 5일장 가면 삼선 슬리퍼 3,000원. 아니 말만 잘하면 2,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 저걸 훔쳐가.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지난 8일 저녁 6시 47분쯤 강원도 홍천군의 어느 주택입니다. 5,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제보자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요. 저렇게 신발을 훔쳐갔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밤낮으로 현관문을 열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부모님이 안방에 계셔서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230mm죠. 여성용 슬리퍼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 어떤 남성이 이 제보자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저 신발 신고 가는 모습까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과학수사대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남긴 했지만 지문이라든지 어떤 흔적이 남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년 11월에 귀촌을 해서 시골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놀랐다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유, 그것도 또 여성용 슬리퍼를 훔쳐갔어요.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우리 집 나이아가라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거실 천장에서 물이 쏴 흡사 사우나에 냉탕 폭포를 연상케 하는 이게 웬 물벼락이란 말이니?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길래 사람 불러서 수리를 했더니 고치기는커녕 집 전체를 나이아가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진짜 보는 제가 다 황당한 건데. 자,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스프링클러가 네. 한 7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만지자마자 그냥 퍼져가지고 방이고 현관이고 물이 그냥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강한 마른데 근데 너무 젖어가지고요. 이게 부풀어 올랐어요. 저희가 여태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피해 보상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지금 한 5, 6일 차 되고 아파트 측, 그 업체 측, 알리소 서로 떠밀면서 저희 보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 이 남성 사우나 가면 말이죠. 냉탕 폭포라 그래서 위에서 팍 이런 게, 아, 이거 진짜 이거 어쩜 지금 저렇게 물을 쏟아지는 거 보니까 이 댁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게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인데 거실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길래 관리소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일 조치해주겠다면서 이 수리 업체를 중개해줘서 같이 방문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작업 중에 갑자기 저렇게 천장에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 현관, 또 가전 가구까지 흙탕물에 수해를 입었는데요. 급하게 배수 밸브를 일단 잠그긴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제보자 지인들이 같이 와서 물을 뺀 뒤에 젖은 가구들을 다 세워놨다고 하는데 현재 이 제보자는 집 근처에 있는 부모님 집 또 언니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아이고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인데 특히 한 아이는 고3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보자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리업체도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특약이 미비했기 때문에 일단 보험 청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 변상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관리소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작업했던 사람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아하, 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상황의 진전은 없다면서 너무 답답하다면서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쩜 좋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금액은 상당히 많지요. 이 물에 다 젖었어요. 아마 물 때문에 저 집기류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딴 데 가서 살면서 그런 어떤 숙박료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어떤 손해배상이 이제 금액 예상이 저 되는데 바닥 장판 다 저 다 뜯어야 뜯어내야 돼요. 됩니다. 네. 그 바꾸는 교체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청구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시공업체가 지금 실수했고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에 과실 부분은 시공업체한테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공업체가 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배상을 못한다 그러면 이 영업배상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가 그 개입이 돼 있어요. 어허.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객이나 손님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딱 시공업체가 저거 수리한 업체잖아요. 아니면 그 공사 설치한 업체인데 그렇다면 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로또 타짜의 밑장빼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난 6월 로또를 산 제보자 QR코드 찍어봤더니 축하드립니다. 3등 당첨! 무려 143만 6,067원 두둥! 한 걸음에 복권방 달려가서 사장에게 이 상금 주세요 했더니 자, 3등짜리를 4등 5만 원짜리로 샥샥! 아, 글쎄 화투판에서나 볼 수 있는 밑장 빼기를 하더란 거죠. 제보자 순간 동작 그만! 손모가지 조심해 했는데 자,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빤 보더니 그거 기계에 넣고 5만 원 됐네요. 그리고 현금을 그냥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제 이미 3등 된 거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5만 원 다시 주면서 제 복권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버려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번호 아세요? 이거 뭐 못 찾는데 하고 한 10장을 이렇게 막 바로 옆에 이제 쓰레기통에 이제 헤집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종이를. 제가 번호를 모르는 줄 알고. 와, 진짜 이런 미리 등수를 확인했기에 망정이지. 뭐 저 가끔씩
저 그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사면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일실직고 할게요. 저 사거든요. 아니 5,000원. 뭐 예, 그럼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동그라미 쳐가지고 확인하는데 옆에 그 QR 코드 있잖아요. 딱 찍으면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 말했다시피 143만 원. 완전히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달음에 달려갔다는 거죠. 야 주세요. 저 3등이에요. 이러고 이제 돈 주세요라고 딱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아마 이제 은행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보자분께서는 일단 그걸 잘 모르셨는지 마음이 복권방으로 가셨던 예, 마음이 저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가면 아 이게 3등 됐습니다. 은행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이거 5만 원짜리 걸려는 4등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무슨 소리냐? 내가 QR 코드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 돈 3등 금액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 이미 그걸 버렸는데 지금 어디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QR 코드에 갖고 있던 그 번호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복권을 주면서 미안하다 난 진짜로 4등인 줄 알았다. 5만 원 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죠.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을까? QR 코드 확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저 사진 보세요. 그 복권방에서 로또 3등 당첨 여기 명당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저거 표식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가게에다가. 뭔가 이 기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로또 종이를 주고 당첨이 된 이제 등수를 확인을 하면 지급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로또 종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 도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분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 도장을 찍기 전 이제 그 복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비닐이 날아와 촥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는 불박차. 앞차가 일단 잘 지나가고요. 갑자기 그런데 저기서 뭔가가 옵니다. 자, 지나가고요. 비닐이 확 왔는데 자, 보닛에 걸려서 와이퍼에 걸려가지고 야, 안 보여. 아이 뭐야 이거 왜 안 떨어져 이거. 안 보여. 아이고 깜빡이. 아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빠져 나가서 빨리 차를 세워서 저거 치워야 되는데 승현님 아니 네. 저 비닐 저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저거? 멀리서 날아왔겠죠. 제가 이제 저걸 이제 보면 저 주위에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바깥에 있는 농지 부분이 있고 옆에 있는 아마 비닐하우스가 있을 것 같은데 비닐하우스에서 날아왔는 걸로 보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게 뭐 앞에 있는 저 뭐라 그러죠? 그 물을 닦는 그 와이프 쪽에 걸렸기 때문에 저게 바로 이렇게 날라오지 않았지. 저게 바로 앞에 있는 유리창으로 날라왔으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저런 일들 고속도로에서 종종 있으니까요. 절대로 비닐이나 이런 것들 꼭 안전관리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역시나 이어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적재물 가득 트럭 주목해 주세요. 아, 속도 높이더니 옆 차량을 추월합니다. 옆 트럭을 추월. 자,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갑자기 불안해. 아이고 와르르르르르르 통통통통 위험하다. 튀더니 세상에 순식간에 흉기로 변한 적재물. 자, 그런데 통통통 튀는 거를 갖다가 간신히 피했습니다. 저 못 떨어진 거예요, 저거. 이게 새 팔레트입니다. 새 팔레트인데 지금 적재물 트럭이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뒤에 블랙박스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어겼을 경우는 뭐 과태료 내리 가능하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게 만약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큰 사고가 이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고 만약에 차하고 충돌한다 그러면 운전자가 크게 다칠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도 적재물이 단단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당연히 트럭이라면 적재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고객 밥을 발로 툭입니다. 어이고.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헬멧 쓴 라이더 보셨죠? 비닐봉투 내려두더니 갑자기 발로 툭 초인종, 발로 툭 밀면서 초인종을 이제 누릅니다. 민족의 배달 주문 음식이었습니다. 자, 세상에 연탄재도 발로 차지 말라는데 내가 먹은 배달 음식을 누가 교수님,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아이들이 저렇게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그렇죠. 많을 텐데 지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결국은 아내가 뒤늦게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보안 CCTV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에 이제 그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배달 플랫폼에서 하는 말이 우리 소속 배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상할 수가 없다. 밥은 맛있게 먹었는데 기분은 굉장히 나빴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 예. 자, 신우이의 핑크 한복입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에 또 이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사연자 딸 결혼식에서 한복을, 그것도 핑크 한복을 입겠다는 시누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딸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 그리고 사연자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부인 딸에게는 할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사돈, 이렇게 가까운 친척 3명이서 한복을 좀 입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시누이, 그러니까 딸인 신부에게는 고모인데요. 이 사연자의 시누이가 한복을 입겠다면서 이미 준비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한 한복을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분홍색 한복이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파티 한복을 맞춰놨다는 건데 사실 요즘은 조카 결혼식에 이렇게 고모까지 한복 입는 경우가 많이 없고 사연자의 딸 역시도 이걸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이렇게 생뚱맞게 화려한 파티 한복 입는다고 나서는 시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된다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연자께서는 특별히 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각색도 하지 말고 조심할 필요도 없다. 이거 시누이가 꼭 보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누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올케 언니 완전 웃긴다.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수정이 머리에 이고 살면서 얼마나 예뻐했는데 조카 딸도 딸이야. 이거 왜 이래 진짜. 내 딸 결혼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핑크 한복 맞춰 놨수다. 그게 사건 반장의 고자질할 만큼 그리 잘못이에요? 아이고 별꼴이야 정말 동그라미. 동그라미. 진짜요? 좋습니다. 교수님 계속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두 분. 다음은 올케입니다. 아니 아가씨. 네 딸 말고 내 딸 수정이, 영어로 크리스탈, 수정이가 원치 않는다잖아요. 나중에 아가씨 딸 자연이 결혼식 때 마음껏 입으셔. 아니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게 무슨 핑크 한복을 입어 또. 아이고 별꼴이야 정말. X. 좋습니다. 자, 승희 언니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TPO,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제가 봤을 때 결혼식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핑크색 한복 입는다고 완전히 안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굉장히 축하해 줄 장소에 조금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말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신부가 그날의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 신부보다 더 화려하면 조금은 어색하겠죠. 하지만 뭐 핑크색 꽃무늬 반짝반짝, 그게 특별하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녀분을 결혼시킨 우리 이수정 교수님. 글쎄, 뭐 핑크색 한복, 만약에 한국이라면 이건 좀 굉장히 좀 넌센스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규범상 사실은 신부의 부모 어머니가 이제 분홍색 그 한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 자체는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돈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고요? 네네. 이건 좀. 그럼 지금 바꾸시겠습니까? 네,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X입니다. 네. 좋으세요. 야, 이것도 이런 일은 또 세상 네, 처음 저는 일어났다. 외국인 줄 알았어요. 당황하고 있어 나 네. 지금.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X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혼인식을 하신다면 여기에 규범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 고모분 어머니를 제껴놓고 내가 분홍색 한복을 입겠다. 이건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180도 달라지셨어요. 자, 박 변호사님. 뭐 저는 사실은 이 사연자분 그리고 사연자분의 이 자제분 이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모가 이렇게 핑크색 한복 입는 거 뭐 규범적인 측면, 그건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부보다 더 잘나 보이면 안 된다는 우리 묵시적 그럼요. 관습이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빨간색 옷 입고 오는 사람 안 되고요. 너무 화려한 흰색의 막 드레스, 아주 완벽한 드레스 입고 오는 걸 안 좋아하듯이 고모라면
설치지 마시고 본인 할 때 하시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 결혼식이나 본인의 자녀 결혼식 할 때 그때 하시는 게 맞지. 이 정도면 사실은 좀 지켜주는 게 좀 뗄 거 떼고 아니 그냥 정상 정복 입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참,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래도 저 동그라미가 몇 개 보이긴 했어요. 살짝 보이긴 했는데요. 대부분이 X를 드시긴 했습니다. 일단 장군님 결혼식 끝날 때까지 묶어놓읍시다 하셨고요. 최영원님 고모딸 결혼식에 단체로 중전마마 복장으로 갑시다 하셨습니다. 이순영님 그 한복 집에서 제발 혼자 입으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경님은요. 뭐 다 벗고 오시는 것도 아닌데요. 원하시면 입으시면 되죠.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이메일과 카카오톡 사반 제보 채널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규민 케일리 오 여사님 보고 계시죠? 지금 한국 여행을 오셨다고요. 미국에서도 매일 보시던 이 사건 반장 한국에 와가지고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저렇게 보고 있는데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 딱 바로 갑자기 신랑이 등장하더니 자기야 이거 먹으면서 봐 하면서 과자를 저렇게 TV 앞에다 새침하게 딱 깔아놓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약간 설정샷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역시 내 남편 양기호 씨 사랑해 하셨네요. 아 역시 양씨 남자들이. 나이 탓? 아니에요. 체력 탓? 아닙니다. 피로가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세요. 항산화에 좋은 비타민C 1000mg에 타우린 1000mg 더. 활력을 위한 비타민 B군에서 현대인의 필수 비타민 D까지. 한 병에 플러스. 지친 일상에 활력 한 병.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피로가 쌓이기 전 고려온단 비타민C 1000 플러스. 자신의 아이에게 왕의 DNA가 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의 치료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약물 없이 ADHD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자, 이 왕의 DNA 지금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 그 해당 교사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한 사설 연구소의 치료법을 그냥 인용했을 뿐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교육부 사무관이요. 자신의 아이의 전 담임교사가 이제 직위 해제된 이후에 새로운 담임한테 보낸 편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총 9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는데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만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랑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줘야 하고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해달라. 또 아이에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관 측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치료기관의 일종인 사설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자료 중에 일부를 그대로 전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까요. 실제로 이 해당 연구소의 연구소장도 이 사무관이 연구소에 다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한두 번 온 게 전부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문제 사설 연구소 거기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치료한다는 건지 그 소장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안 돼! 야, 하지 마! 그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그분한테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성정이 차거든요.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황제 대접을 하면 교정이 된다. 자, 이 연구소 주장입니다. ADHD 사실은 이거는 정신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인데 ADHD를 극우내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우내형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써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말고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그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의형 이 학생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뭐 왕자라든지 황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또 그만큼 영웅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음식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정 음식은 또 밀가루 같은 걸 먹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뭐 게임하든 뭘 하든 간에 제지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또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이것은 그 특징이기 때문에 제지하지 말라라고 그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다는데요.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 교수님,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연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톤이 달라요. 자, 그런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뭐 그 수업 시간에 옛날에 발달 장애에 대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물론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 ADHD라는 게 이제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이제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뭐 진단을 내리는 그런 진단명인데요. 대부분 신경학적인 뭐 어느 정도의 뭐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진단이 내려지다 보니까 정신과에서도 사실은 약물이 꼭 필요한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물을 하나도 복용 안 시키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다가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는 만약에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지금 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론 뭐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밀가루 음식이 뭐 좋다던가 이런 얘기는 전 난생 처음 들어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극우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뇌가 뭐 좌방구, 우방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모두 양쪽에 모두 비슷한 기능들을 다 하도록 뇌가 방구가 반쪽씩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만 무슨 뭐 극우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극좌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좀 넌센스한 이런 이제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뭐 연구소장이라는 사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계속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뭐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것기밀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는 게 분석을 못 하세요. 분석. 예, 분석은 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건데 뭐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네, 물론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면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 바라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 공무원이잖아요. 페다고지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에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어서 저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 박지훈 교수님이 말씀대로 박지훈 교수가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만 되고 그렇게 극존칭을 써서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교육부 공무원이 믿었다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그 금액 정도 잠깐 지나가는 데 나왔는데 이게 HAD와 계속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 2019년입니다.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이고야. 그리고 뭐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저게 정말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분명히 저는 좀 이용했지 않았을까. 200에서 25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 걸 보면 연구소가 2009년에 연구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치료한 아이가 약 300명 정도 된다.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좀 저 교육부 당국이나 아니면 저 관계 당국에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육법이 필요한지는 조금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그 뭐 오늘인가 어젠가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또. 네, 14일에 그 공식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소장이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면서 그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고 또 일종의 덕담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서 계속 설명드린 이 연구소의 나름대로의 논리죠. 뇌 타입에 따라서 양육법이 다른데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을 하면 성공한 인물이 된다. 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이런 설명을 하는 중에 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운의 유형의 아이들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기보다는 그 대접을 해주면 영웅심이 채워져서 문제 행동이 교정된다. 이런 맥락과 어떤 논리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왕의 DNA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해명이고요. 그러면서 몇 년간 4,000명대이던 카페 회원 수가 갑자기 이렇게 14,000명에 육박했는데 당분간 가입 인사 게시판은 닫아놓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문제의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람 뭐가 됐든 징계도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과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갑질 정황이 또 뭐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바꿔달라고 하며 교감에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교감한테 갑질했던 부분이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까지 보고를 해달라라고 이 교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오히려 이 사무관의 이 자녀가 문제를 더 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연필로 막 찌르거나 욕하면서 바른다면서 오히려 이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사무관의 자녀였다고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사건 끝내기 전에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선생님이 6개월 간격으로 2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 저희가 계속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제 개인 메일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중립적인 보도를 해달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답장으로도 보내드렸는데 회신을 안 주셔서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경기교육청하고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지금 진상규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죽일 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제 MBC 보도는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냈고 사건 반장을 그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해당 뉴스로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 기자님 당신도 사람이죠. 기자님이 한 뉴스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비극이 벌어지기 원치 않는다면 진상규명 중에는 뉴스 내보내지 말고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저희가 혹여 뭐 원치 않은 마녀 사냥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또 한 분의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2분이 연이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학교는 당시에 진짜 뭘 했는지 그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희도 진짜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그 교감 선생님의 측근 같았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꼭 좀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저희 반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자,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의정부 초등학교 사건 아시죠? 네. 좀 교수님이 그 내용 보시면서 느끼신 바를 조금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본물 터지듯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는 건건이 다 차이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서희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의정부 사건, 그리고는 지금 이 사무관과 연관된 이런 갑질 사건,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이제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여기서 규명하자기보다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교 당국은 학교 당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서 자유롭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에는 논쟁의 여지 없이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에서 틀림없이 밝힐 거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도 뭐 누가 잘못했다 예단하지 않을게요. 진짜 뭔가 반론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택시 기사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승객들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기사는 손님이 폭언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택시 기사님 사건들을 다룰 때 보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네, 좀 달랐습니다. 일단 이게 14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12일 밤 12시쯤이었습니다. 일행이 총 4명이었는데 서울 동묘에서 홍대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서 탑니다. 그 당시에 택시 뒷좌석에 여성 3명이 나란히 앉았고 또 그 앞좌석 조수석에 남성 1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타자마자부터 일단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운전석 의자 이 등받이 때문이었는데 운전석 의자의 등받이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쪽으로 한껏 젖혀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운전석 뒤쪽에 앉은 승객이 키가 160cm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체구가 아닌데도 등받이가 그야말로 무릎에 닿을 정도로 뒤로 이렇게 한껏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뭐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경우면 손님이 타면 앞으로 이렇게 당겨 앉을 맞습니다. 법도 한데 말이죠. 네, 뭐 개인 차량이 아니고 지금 승객을 모셔야 되는 그런 영업 활동에서 지금 저렇게 좌석을 해놔도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약간 저렇게 뒤로 제쳐놓고 운전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이 아프면 저렇게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완전 일자형으로 등을 딱 직각으로 받쳐놓고서는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사님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승객이 타셔서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좀 의자를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좀 잡아주세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대로면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핸들이 막 안다. 네, 막 그런 그 상황. 손가락 끝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면 팔이 뭐 상당히 길거나 아니면 누워서 운전하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택시 탄 일행들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내도록 이 깜빡이, 그러니까 방향지시등이죠. 방향지시등 한 번도 켠 적이 없다라고 그러고 급하게 좌회전을 하면서 한 4차선에 정차되고 있던 버스하고 충돌할 뻔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지만 겨우겨우 들이받을 뻔했는데 피해 갔다라고 하고요. 특히 또 급히 3차선으로 또 들어가다가 뒤에서 놀란 경적 소리 들리니까 다시 뺐다가 또 200m 있다 다시 또 차선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또 경적 소리 들리고 아마 승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승객의 주장으로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는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한 후에 그 책임을 도리어 승객에게 돌렸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승현님, 네. 떠들지 마. 아이 진짜. 그러니까 왜 떠들어서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앞에 남성이 타고 뒤에 이제 여성 3명이 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택시 안 내용이 뭐 라디오가 켜졌거나 음악이 켜졌는 게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박장대소하고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대화 좀 안 하시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깜빡이도 켜지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떠들었기 때문에 뒷차한테 빵빵 빵빵 이렇게 소리도 몇 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택시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우리의 책임이냐, 당연하죠. 우리의 책임 아니지 않느냐, 대화를 하는 건 우리의 자유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 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손님들의 주장인데 당신 우리한테 그 운전자가 손님에게 갑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진 건데 일행은 다른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거 왜 타겠어요. 내려달라 이렇게 하죠. 자, 사정을 했답니다. 그 승객이 내려달라고. 자, 근데 이 택시 기사는 내려주기는커녕 어떤 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택시 탔던 일행이 그냥 여기서 내려달라, 우리 다른 택시 타겠다, 우리도 소리친 거 죄송하다, 내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택시기사는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납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공포심이 들었다고 했고요. 이렇게 계속 말다툼이 오가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112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폭언을 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 승객이 택시 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면서 아이고야.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또 욕설을 하면서 정상이 아니다. 전과자가 분명한데 가서 전과자 조회해봐야 되겠다. 너 잘 걸렸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승객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참 별의별 일이 있는데 어. 결국 주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택시 기사 측 주장하고 승객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한데 택시 기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떠들었다. 이 승객들이 너무 떠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 나를 때렸다. 그래서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승객 같은 경우는 폭행한 적도 없고 이거는 블랙박스를 보면 다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블랙박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저 얘기처럼 승현님 블랙박스 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112 신고를 해서 지금 기사가 손님에게 폭행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그 경찰은 블랙박스부터 먼저 뽑아서 안에 있는 그 저장된 장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택시를 탔던 손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에 블랙박스 확보 요청을 했지만 신고자가 택시 기사여서 그 택시 기사의 동의가 없으면 확보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고를 택시 기사가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블랙박스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영상으로 휴대폰을 촬영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타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고 처음 이런 어떤 상황을 겪어서 이러한 어떤 휴대폰으로 촬영할 여지가 없었고 진짜 그렇게 무섭게 운전했으면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진짜 찍소리 못합니다. 제가 올림픽에서 택시 그분은 뭐 운전을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과속을 했어요. 제가 100km 이상 충분히 넘는 과속을 해서 저희가 하남에 있는 데까지 왔는데 그 순간에 정말 택시기사님에게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좀 천천히 가주세요. 그렇게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촬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택시기사에게 지금 이 봉변을 당한 남자 승객은 엊그제 이 기사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박 씨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억대 자산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형 부부는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증인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수홍 씨의 형수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박수홍 씨 형수도 형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이 박수홍 씨 큰형 부부 모두가 현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큰형 부부는 형이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씨의 개인 돈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여기에 형수도 가담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큰형 부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 4월, 10월 이렇게 회사 법인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씩을 인출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이 혐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형수가 200억대 그렇습니다. 재산. 오호. 지금 지난해 10월에 국세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산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형수가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사들였다고 하고 또 공동으로 형하고 형수가 2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마포구에 상가가 있습니다. 마포 부부가 공동재산입니다. 아파트도 있고요. 또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가 8채고 법인 명의 건물도 8채 됩니다. 토탈에서 총 200억대의 부동산을 형하고 형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형수가 갖게 된 걸까?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재판에서 뭐라고 했는지 박수홍 씨 측 변호사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형수와 형이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형수는 횡령과 관련된 그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본인은. 그 횡령과 관련된 재반 사실들이 있잖아요. 배분 비율이라 횡령과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뭐 어떻게 썼는지, 허위 직원을 통해서 뭐 급여를 지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다.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은 재테크를 통해 불린 자산이다. 근데 뭐
재테크 잘하면 여성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약간 좀 의아한 것이 가정주부입니다. 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부인이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그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재산을 불리는 거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냥 그 공판에 나와 있는 세무법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동산의 자금 출처라는 걸 확인합니다. 저도 집 한 채 살 때 자금 출처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 출처를 확인하는데 그때 부부의 소득원이 너무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배우자의 자금 출처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재테크 잘했는 거 분명히 공판증에서 제대로 내가 이렇게 재테크해서 이렇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이 금액이 줄어들면 분명히 사기 횡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은 주장으로 재테크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뭐 승현님 말씀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입증을 해야겠죠. 자, 지난 9일 7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이 박수홍 씨 동생 부부,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 막내 이 부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그 음성 대역을 통해서 당시 발언을 좀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동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입니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 개월 전 수홍이 형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고요. 웨딩 업체에서 일할 당시 신분증을 빌려줬을 때 큰형이 계좌를 만든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 동생부, 막내 동생부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군요. 네, 뭐 계좌가 있는 것도 모르는 데다가 그 계좌에서 돈이 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여서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돈이 뭐 동생에게 인건비성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200억의 재산을 불리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하게 만들고요. 지금 이 이제 막내 동생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8년 동안 큰형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통장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분의 뭐 어떤 증언이 큰형이 동생들을 모두 착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승현님, 다시 정리하면 이제 큰 형이 지금 구속된 그분이고 둘째가 지금 박수홍 씨고 셋째가 방금 법정에 나왔다는 그 막내인데, 그러면 이 막내 동생의 증언은 뭐가 됐든 큰형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큰형 입장에는 또 이게 참 가족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공인의 입장이고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큰형의 반론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형의 입장은 이거 다 동생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봐라, 이미 이전에 이 통장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이 들어간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동생에 대한 어떤 증언을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홍 씨가 어디선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법정에 서는 것만큼은 정말 막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제 박수홍 씨 어머니 뭐 예능 프로 나오신 거 다 아시잖아요. 결국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박수홍 씨 측 변호인 얘기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간곡히 부탁을 했고, 검찰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머니는 참고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증인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박수홍 씨는 어머니 어떻게든 좀 진짜 아수라장에서는 좀 빼려고 했는데 큰형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네, 그래서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현재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고요. 이 어머니를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에 대해서 박수홍 씨 측이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박수홍 씨 측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횡령 문제 핵심 인물도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들락거리면서 소환 조사 받는 걸 어떻게든 막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친형 측이 증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결국 어머니가 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예능 프로 보면 박수홍 씨 네. 어머니 얼마나 진짜 푸근하고 정말 그렇게 그러시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재판에 나가면 큰 아들, 둘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지금 박수홍 씨하고 만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이고야. 실제로 지난해 12월 달에 박수홍 씨 결혼식에도 어머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불참을 진짜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좀 어려웠고 이렇게 지금 부른 이유는 변호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친족 상도례를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하면 이 직계 존비속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예전에 예. 박수홍 씨 집에 가서 막 문 막 그렇죠. 쾅쾅쾅 그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어머니도 어떤 증언을 할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와 유사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증언을 이끌기 위해서 박수홍 씨의 그 형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막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지만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 증언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파가 몰아닥친 한겨울, 한 남성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내 뭔가를 결심한 듯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하고 소란스러워진 교회 안. 그리고 시신이 들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큰아이부터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듯한 작은 아이까지 모두 3명입니다. 외진 마을 작은 교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교회에서 숨진 아이들입니다. 하하, 이건 또 뭘까요? 자, 들으신 것처럼 누군가 교회 유리창을 팍 깨고 들어갔고 거기서 아이들의 시신이 들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를 팍 깨고 들어간 사람이 그 아이들 시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2012년 2월 11일 전남 보성의 한 작은 교회에 딸려있는 사택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사 부부 그리고 4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었고요. 정식 등록이 안 된 일종의 사이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서성거렸던 창문을 깨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고모부였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는데 조카들 소식이 2월 초부터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 둘째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애가 등원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받아서는 집에 절대 오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하길래 오히려 수상해서 이 교회를 찾아가게 됐던 거고요. 결국 사택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는 아이들이 아이고야. 이불에 덮인 채로 저렇게 나란히 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숨진 아이들이 10살 딸, 8살 아들, 5살 아들 이렇게 3남매였습니다. 막내는 1살 딸이었는데요. 다행히 막내만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집에 절대 오지 마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 상황을?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 안에 목사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이 목사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고 기도를 왜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아이들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목사 부부 유기치사죄 등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경찰서 와서 사건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한 7일만 단식 기도를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아유, 교수님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아,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사건이고요. 2012년도 2월 1일 밤부터 2일 저녁 사이에 일어난 3명의 죽음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결국은 이렇게 되기까지 열흘 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음식물이 하나도 위에서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치된 와중에 이 아이들은 아마도 폐렴으로 사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몸에서 골절이나 외상 흔적은 발견이 안 됐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러면은 먹이지 않은 탓이었던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을 이제 먹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약을 탁탁탁 주면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데 여기까지 가면 호전되었으면 약을 조금 더 먹이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월 23일부터 아이들을 병을 기도로 낫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한 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절대로 성경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라. 아이고, 그러면 참 교수님 이게 정하려면 자기들이나 하지. 왜 애들 한참 먹고 자라야 될 애들을. 예? 네, 뭐 아이들한테서 외상이나 골절은 없었지만 타박상이 발견이 돼서요. 그래서 이 경위를 이제 캐기 시작했는데 잡기가 붙어서 그래서 아픈 거니까 퇴마를 해야 된다라는 귀. 네, 잡기. 하하, 이런. 그래서 퇴마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안방 침대에다가 아이들을 엎드리게 하고서는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제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에 엄마 보고 잡고 있어라 하고서는 목사가 파리채로 처음에는 때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점점 그 폭행이 심화가 돼가지고 옷을 벗긴 채 뭐 식탁 위에서도 때리고 이래서 결국은 9일 동안 각각 702대, 뭐 702대를 맞아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폐렴 악화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밥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애들을 그렇게 때려댔으니 애들이 오죽했겠냐 말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퇴마 그러니까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목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퇴마 이런 거 했다는 거 보면. 예. 네, 그런데 좀 특이하고 좀 이상한 점이 무슨 39대씩 4차례, 5차례를 반복해서 때렸다. 이들이 이런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퇴마를 빙자한 폭행은요, 모두 성경 구절을 보고 본인들 딴에는 그 성경 구절을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나와요? 일단 글자, 문자상으로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뭐 아이들을 엄하게 대해야 한다.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이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39대씩 4차례 때린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애들을 이렇게 때린 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했다. 그래서 39대씩 애들을 이렇게 때렸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전의 문구를 그냥 나온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테러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예. 자, 아무튼 그때 이 자칭 목사 부부 현장 검증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진짜 예뻤는데 왜 그러셨어요? 지금 많이 미루치시는가요? 죽어도 싸요. 죽어도 싸야 되네. 다시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요. 이제 1월 달에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아이들 뭐 일기장 같은 거 보면 TV 봤다, 재밌었다, 뭐 별 문제 없이 일상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뒤늦게야 지금 이 현실 감각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 화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한테 미안하다. 햄버거 큰아들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수사를 하던 경찰이
뭔가 제3의 존재를 포착을 합니다. 어허. 그 엄마가 쓰던 공책에 이모라는 사람이 자꾸 언급이 됐습니다. 이모 누구누구. 알고 보니까 이모라는 인물이 인근에 사는 45세 여성 장모 씨였던 겁니다. 장모 씨는 또 뭐예요, 이거? 뭐 그게 아까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고 단촐한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여성이 장모 씨였습니다. 근데 장모 씨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이렇게 목사 부부의 아이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퇴마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폭행을 당하면 너무 힘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 수가 있는데, 그 거품을 무는데 장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괜찮다. 악마의 거짓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을 계속 하라라고 종용을 했다는데요. 사실 목사 부부는 이자의 말을 믿고 이런 삼남매를 계속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더욱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정말 목사가 맞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교수님, 이런 걸 또 뭐 맹신하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뭐 자기들이 정신적 지주가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 판에 자기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배후에 장 씨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장 씨에게는 아픈 딸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장 씨라는 자가 이 이제 사이비 목사이긴 하나 여기가 교회처럼 생기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던 와중에 이 목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데, 그 목사는 또 그 아이 넷을 데리고 있는 그 엄마를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아주 독특한 어떤 위계가 있는 구조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이 장 씨가 목적이 뭐였느냐? 이 목사 아마도 그 엄마의 재산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전부 편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결국은 이제 다 편취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총액으로 따지니까 2,200만 원 가량을 갈취하는 와중에 돈을 이제 뺏어가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을 현혹을 시킨 거죠. 퇴마를 해야 된다. 뭐 너 애가 아프니까 뭐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시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거의 볼모로 잡아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 자기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애초에 이 목사 박 씨는 진짜 목사 계속 말씀하셨지만 진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고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부터 종파가 따로 없는 이 전남 진도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09년 3월에 보성으로 넘어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1층짜리 단독주택을 얻어서 목사 안수도 당연히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렇게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신도가 10명이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외지 노인들이었다고 하고요. 이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교회와는 좀 분위기도 다르고 분위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라고 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랑 목사 부부가 거의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부부에게 아이들이 4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자, 유기치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1심에서는 이 목사 같은 경우 징역 10년이 되고요. 부인 아내 징역 3년에 이 배우자로 보이는 장모 씨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약간 감형이 됩니다. 목사 박 씨는 징역 7년으로 떨어지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풀려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종교적 어떤 관념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뭔가 이 자녀들의 사망에 의해서 자신들도 고통을 받았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2심에서는 형이 조금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왔죠. 네,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나왔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쟤네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 넷 중에 사망한 3명을 빼고 막내는 그때 이미 이렇게 그 집으로 또 갔을 가능성도 높답니다. 그렇죠. 친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가 일시로 뭐 제3자에게 맡겨졌어도 결국은 다 돌아갔을 텐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감형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자녀를 학대해서 치사에 이르게 했는데 부모한테 자녀를 잃어서 좀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감형을 해줬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해자가 학대 가해자인데 그래서 학대 피해자는 피해 아동은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이렇게 관대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형벌은 2012년도 형벌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결 안 내려지고요.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 있어서 아동 살해죄로 아마 무기징역 정도 나왔을 것 같은 이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형량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 정도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지 않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필리핀으로 가보시죠. 네, 가늘고 기다란 나무에 사람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 있던 남성은 먼저 올라간 사람의 어깨를 꾹 밟아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구경꾼들은 그런 남성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죠. 바로 필리핀의 전통 놀이인데 나무 맨 꼭대기에 달린 깃발을 재빠르게 차지해야 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휘어지는 것 같은데. 깃발에 가장 가까이 올라간 남성, 나무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보려고 슬금슬금 자리를 휘어졌어. 옮겨보는데 자. 그 순간 무게를 못 이긴 나무가 결국 뚝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아유, 왜 저래 진짜.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4명, 전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먼저 부러진 나무부터 치우고요. 남성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결국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남성들은 타박상에서부터 심하게는 골절까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엄마와 두 아이까지 저렇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인데 아이들이 다 타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자아이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남자아이는 그만 문 사이에 꽉 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저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시 열릴 텐데. 아이가 꼈는데도 그런데 저 문은 열리질 않았고요. 오히려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이 엄마는 문틈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서 아이가 다치는 걸 막았는데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就是门越来越紧，越来越往，就是往我们身边夹的那个，还在使劲夹。 네, 아이 엄마는 온몸으로 닫히는 문을 막으면서 열림 버튼도 눌러보고 또 호출 버튼도 눌러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 누나도 동생 걱정에 계속해서 호출 버튼을 눌러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낀 채로 조여오던 엘리베이터 문은요, 30초가 지나고서야 열렸습니다. 아, 열렸네. 아유. 네, 아이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아이 엄마는 다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남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자는 우선 엘리베이터 점검과 수리를 진행을 했고요. 아이와 아이 엄마 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우, 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바위에 서서 물병에 떨어지는 물을 담고 있습니다. 물을 다 채우자 여성은 다시 돌을 밟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여성에게 야광 조끼를 입은 한 관리자가 다가가요. 자, 지금 저 여성만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이곳.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 트레비 분수였습니다. 1762년에 완공된 후에 연간 최대 1,05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여성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도 무시한 채 들어가서 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또 그리고 관리자가 자신에게 온 것도 도대체 뭐 때문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약수터 아니에요. 여성은 결국 관리자와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이후 여성에게 어떠한 조치가 처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여성이 병에 가득 받은 저 분수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약수물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깨진 시멘트 더미 속에 악어 한 마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악어를 제압하기 위해서 크게 돌린 비슷해. 네, 입에 줄을 가져대는데요. 악어가 잡히기 싫다면서 한 바퀴 뱅그르르 돌자 작은 손으로 또 다른 악어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자, 이 악어는 사람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을 합니다. 근데 시멘트 색깔이 비슷해요. 그렇죠. 부서진 저 도로 아래에 악어가 무려
3마리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마을 주민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살짝 금이 간 도로 틈 사이에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고요. 혹시나 고양이, 강아지가 갇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깨보자 해서 시멘트를 부셨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정체 악어가 등장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 갇힌 자, 걸까요? 이 악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왜 이곳에 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시멘트 도로 아래로 강이나 늪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악어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승현님 한 말씀. 너무 놀랐습니다. 악어들 제발 다시는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팩 주인공 동물입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자, 보시죠. 네, 아기 고양이 2마리가 비를 맞으면서 어미 고양이의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기 고양이 1마리가 좀 힘이 들었는지 쫄딱 젖은 채로 제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러자 어미 고양이도 냉큼 돌아와서요. 입에 물고 있던 새끼는 놓더니 털을 바짝 세우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떡해. 아이고. 촬영자에 따르면 이 고양이 가족은 곧 들이닥칠 태풍을 피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라도 도움을 좀 주고 싶었지만요. 어미 고양이가 극도로 경계를 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고양이도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끼 1마리를 입에 물고는 물웅덩이를 지나서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던 새끼들도 마저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미 고양이는 자기도 홀딱 젖었으면서 이 비에 맞은 자신의 새끼들을 정성스럽게 핥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길거리 생활을 하는 저런 동물들에게는 폭염과 태풍,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의 누리꾼들은 길냥이들을 위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사이코패스 막 이런 것만 보시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동물 영상 보시면서 힐링을 하신대요. 뭐 저 엄마 고양이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